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중간사편.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차 삼두정치의 한 축이었던 윤활유 깍두기 역할을 했던 크라수스. 이 크라수스가 동방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과 전투 중에 허무하게 죽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남은 이두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둘 간에 이제 결전이 남은 거죠. 오늘 그 1차 삼두정치가 와해되면서 세계의 빅 이벤트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삼두정치의 와해 주전 53년 크라수스가 죽는 때부터 주전 48년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한판 붙는 파르살로스 전투까지 시간입니다. 자, 이후의 스토리,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스토리는 로마 역사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박진감 넘치게 전개되죠. 자, 원로원파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어떤 서력전보다는 삼두 정치의 향방에 촉각을 내세웁니다. 삼두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 크라수스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이두 간의 동맹이 계속 유지될 것을 보는 바보는 아무도 없었죠. 자, 이두. 그 중에서 카이사르가 너무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갈리아 전투에서 연승하면서 당시 최고 인기 검색어는 카이사르, 갈리아 전투 뭐 이런 거였어요. 자, 둘 사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폼페이우스 역시 어때요? 한때 자기가 정말 잘 나갔는데 이 폼페이우스의 허영심이 꿈틀거립니다.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서 크라수스가 죽은 거죠. 이것 말고도 크라수스가 죽기 그 1년 전, 주전 54년에 폼페이우스의 아내인 율리아가 아이를 낳다가 죽죠. 그리고 그 아이도 며칠 후 사망합니다. 이 율리아가 누굽니까? 바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를 묶어주던 끈이었습니다. 바로 카이사르의 딸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는 장인과 사위의 친인척 관계의 끈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크라수스가 죽은 거고, 이로 인해 남은 이두 간의 분열은 가속화되는 겁니다. 자, 크라수스가 죽는 주전 53년부터 양두가 맞붙는 주전 48년 파르살로스 전투까지의 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폼페이우스 원로원파의 품에 안기다. 주전 52년, 그러니까 크라수스가 죽은 이듬해죠. 이때는 원로원파와 카이사르의 합의로 폼페이우스가 단독 집정관으로 취임하면서 양자 간의 충돌은 피합니다. 요 한 해 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어때요? 카이사르를 지지하는 민중파와 원로원파 사이에는 양쪽 모두 조폭을 동원하면서 충돌해요. 뭔가 살해, 암살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로마는 극도의 혼미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수도 로마가 이렇게 혼미 상태에 들어가지만 당시 갈리아 원정 중이던 카이사르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로마의 혼미 소식을 듣고 카이사르에게 계속 당하기만 하던 갈리아인들이 총 걸기를 하면서 카이사르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전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전쟁기, 바로 이 지역이 바로 로마 제국의 영토로 새롭게 편입된 8년간의 전투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편입된 이 지역이 누굽니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8년간의 전투에서 로마에 합병시킨 지역인데, 수도 로마가 혼미 상태에 빠지니까 이 갈리아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반기를 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우스는 원로원파 중진인 스키피오의 딸과 재혼하면서 공식적으로 원로원파의 품에 안깁니다. 이로써 1차 삼두정치는 종결되죠. 주전 60년에 성립됐던 1차 삼두정치, 이 결혼으로 주전 52년에 있었던 결혼으로 결국 종결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갈리아인들의 총걸기, 알레시아 공방전, 갈리아 전쟁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죠. 이때 이들이 총걸기했는데 카이사르는 고작 5만의 군대로 무려 34만의 갈리아인들, 그것도 앞쪽과 뒤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이 군대를 막아내는, 이 정도면 거의 알렉산더보다 몇 수 위가 카이사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알레시아 공방전을 제압하면서 결국 갈리아가 완전히 평정됩니다. 이로써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죠.
그러자 원로원파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 포섭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자, 카이사르 루비콘강을 건너다. 자, 주전 52년부터 49년까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당장 카이사르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법률 투쟁을 하죠. 법률 투쟁. 이탈리아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계속 원로원파와 법적으로 법률로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원로원파는 초강수를 둡니다. 주전 49년 1월 7일 원로원파는 원로원 최종 권고, 소위 말하는 비상시국, 계엄령 이런 것들을 발동합니다. 그리고서 폼페이우스에게 무제한의 대권을 주면서 폼페이우스 명령에 거역하면 그냥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고 재판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갈리아 전투 승리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카이사르는 순식간에 역적이 되는 겁니다. 당시 수도 로마에서는 자녀 세대는 카이사르를, 그리고 부모 세대는 원로원파를 지지했죠. 마치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3040은 뭐 진보, 그리고 60대 이상은 보수 지지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이런 그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보였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자, 3년간의 법률 투쟁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이제 카이사르, 완전 코너에 몰렸죠. 자, 그에게는 이제 그는 기로에 섰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를 외치며 소크라테스를 따르느냐,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자신만의 길을 만드느냐. 그는 군대와 함께 루비콘강을 건너버립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자, 바로 루비콘강, 여기를 이제 라벤나에 계속 있으면서 법률 투쟁을 하다가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건너는 것이죠. 원로원 최종 권고, 소위 말하는 계엄령, 비상시국을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원로원의 초강수에 카이사르는 울트라 초강수를 둔 겁니다.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카이사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세계가 비참해지고 만약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자, 반역자로 몰리는 것을 꺼려해서 수많은 이탈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이탈자는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는 바로 카이사르의 동갑내기 수하이자 오른팔인 라비에누스였어요. 그는 대대로 조상 때부터 폼페이우스를 주인으로 섬겨온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와의 관계는 선천적이었지만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후천적이었던 거죠. 딜레마에 빠진 거고, 그는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넌 이후 5일 후에 자신만의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주전 1세기 최고의 빅 이벤트인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맞대결, 그 상황을 좀 빠르게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주전 49년 1월 7일 원로원 최종 권고,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을 발동해 국가 로마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카이사르, 갈리아 전쟁의 영웅이자 시대의 아이콘인 카이사르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다 1월 12일 카이사르, 고작 한 개의 군단만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로마 국법상 소위 말하는 쿠데타가 이루어지죠. 1월 17일 카이사르에게 허를 찔린 폼페이우스와 원로원파, 고작 한 개의 군단을 이끌고 건넌다고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허를 찔린 폼페이우스와 원로원파는 수도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죠. 수도 로마를 버리고 쭉 도망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로마는 어때요? 대혼란에 빠지죠.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 것인가. 자, 2월 15일 폼페이우스는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에 있는 브린디지 항구까지 어떻게 합니까? 후퇴하죠. 3월 9일 카이사르는 브린디지 항구에 도착해 폼페이우스 일당을 봉쇄합니다. 떠나지 못하도록. 하지만 3월 17일 폼페이우스는 봉쇄를 뚫고 결국 그리스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카이사르는 사실상 이때부터 본국 이탈리아 반도를 그대로 접수하게 되죠. 4월 1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를 소집해서 자신이 루비콘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호소하죠. 그리고 4월 7일부터 10월 중순까지 6개월의 시간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세력권이었던 스페인 속주를 자기의 세력권으로 만듭니다. 그곳에
폼피우스가 속주 총독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12월 2일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와서 이듬해 집정관에 출마해서 선출되죠. 그리고 주전 48년 1월 4일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의 일전을 위해서 브린디시 항구를 출항해 그리스로 떠난다. 그리고 8월 9일 그리스 중부에 있는 파르살로스 평원에서 둘은 세기의 결투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결국 폼페이우스 군대를 격파하게 되죠. 자, 추격하는 카이사르, 암살당한 폼페이우스. 두 영웅, 주전 1세기에 나온 두 영웅, 동방을 제패했던 폼페이우스, 갈리아 전투를 통해서 로마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힌 시대 아이콘 카이사르. 두 영웅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진검승부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심정적으로 이 카이사르를 지지했겠죠. 왜냐? 이 폼페이우스가 마카비 왕국이 멸망되는 과정에서 성전에 지성소를 범했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상달되었는지 어쨌든 이 전투에서 카이사르가 이기죠. 전투에서 진 폼페이우스는 가족을 피신시킨 레스보스 섬에 잠시 들른 후 가족이 무사한가 살펴본 후 이집트로 갑니다. 자, 전투가 벌어진 그리스의 파르살로스 평원 여기서 지죠. 여기서 카이사르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 점선 요것은 폼페이우스의 여정입니다. 도망갑니다. 가족을 피신시킨 레스보스 섬에 잠깐 들렸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도망간다. 그리고 그를 추격하지 않고 육로로 해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가 동방 원정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동방은 폼페이우스의 세력권이죠. 그래서 이쪽을 쭉 육로로 해가지고 동방의 제후들을 자기 쪽으로 포섭시키기 위해서 육로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자, 카이사르는 육로로 천천히 추격한다. 자, 폼페이우스의 세력권인 동방의 제후들을 자기 편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였죠. 그가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자 카시우스가 그를 영접하죠. 카시우스는 본래 폼페이우스의 사람인데 다시 또 두 번째 배신을 한 거죠. 나중에 이 카시우스가 브루투스와 함께 이 카이사를 암살하면서 그 세 번째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을 하더라. 동방의 제후들은 앞다퉈 이제 카이사를 아련하고요. 카이사르는 그들에게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면서 확실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폼페이우스가 망명했던 이집트는 당시 전국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왕이 죽고 왕에게는 남매가 있었어요. 남매가 사이좋게 왕국을 공동 통치하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이 온위 남매 간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남동생이 이기죠. 누나가 집니다. 그 진 누나가 바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7세죠. 자, 이 전투에서 이긴 남동생이 누구냐? 프톨레미 13세입니다. 프톨레미 13세의 측근들에게 폼페이우스, 이 망명객인 폼페이우스는 그저 귀찮은 망명객에 불과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해적 소탕할 당시 자신 밑에서 백인 대장으로 있었던 셉티무스가 자신을 딱 이렇게 해서 맞이하는 것을 보고서 안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죠. 6일 뒤 카이사르가 도착했고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죠. 그리고 항아리에 폼페이우스의 목과 인장 반지가 전해집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폼페이우스가 먼저 도착하고 암살당하고 6일 후 카이사르가 도착하게 되죠. 자,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서 갈등의 조정자가 된 카이사르. 자, 폼페이우스의 죽음을 알고, 자, 결국 이제 정적이 죽었잖아요. 이제 이집트에 며칠 눌러앉습니다. 사흘 후인 10월 7일, 분쟁 당사자인, 서로 싸우고 있는 남매를 왕궁으로 소환합니다. 당시 프톨레미 왕국은 로마의 보호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싸움을 중재할 필요가 있었죠. 이 카이사르는 원리 원칙보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 하면 이미 싸움에서 승자가 된 동생을 그냥 지지하면 됐죠. 괜히 이걸 뒤집었다가 긁어부스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는 선왕의 유지가 있으니 너희들이 공동으로 통치하거라 하면서 선왕의 유지를 받들도록 조정합니다. 이것은 오누이 싸움에서 졌던 패자인 누나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는 빙고를 외칠 만한 결정이었죠. 이 판결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온갖 억측을 합니다. 그 억측의 발단은 바로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코스의 야사에서 기원하는데, 이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날 밤에 클레오파트라는 측근의 도움으로 왕궁 안으로 잠입했다고 합니다. 침구 이불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 이불이 이제 어디로 오는가, 왕궁을 유유히 통과해 가지고 카이사르의 방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그날 밤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호사가들은 이야기하죠. 실제로 나중에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의 아이 카이사리온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뭐 억측은 아니죠. 어쨌든 정적을 제거한 후 망중환을 즐기고 있던 52세의 남자 앞에 21세 꽃다운 여인이 매력을 발산하며 나타난 거죠. 타고난 플레이보이에 결코 차려준 밥상을 마다하는 남자도 아닌 카이사르. 자, 여자와 사랑을 할 망정, 자, 깊이 빠지는 스타일은 절대 아닌 카이사르죠. 그리고 국제 정치에 연애라는 사적 감정을 개입시킬 만큼 틈이 많은 인물도 절대 아닙니다. 자, 물론 둘 사이에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라, 이렇게 결정 내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카이사르의 공명정대한 성격은 이튿날 알렉산드리아 시내에서 통상 자유화를 선언한 데서도 잘 확인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 상인과 유대인 상인이 상권을 양분해서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 상인은 불평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억지로 감수하고 있었어요. 이걸 해결한 것이 통상 자유화 선언입니다. 카이사르는 아는 대로 유대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카이사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메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바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상권에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예기치 않은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발발하고, 이러면서 안티파터가 시의 적절하게 활약하는 부분입니다. 두 개의 조치, 자, 선왕의 유지를 그대로 받들어서 공동 통치하거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시내에서 통상 자유화 선언, 이 두 개의 조치는 어때요? 이미 이긴, 이미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초래합니다. 결국 이것은 10월 중순 알렉산드리아 전쟁의 발발로 이어지죠. 카이사르가 데려온 로마군은 고작 4,000명, 그리고 안방인 이 이집트에는 왕에게 22,000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 프톨레미 13세 입장에서도 주사위를 한번 던져볼만 했죠. 급보를 받고 소아시아에 있던 수하 도미티우스가 보낸 2개 군단이 도착한 것은 주전 47년 2월 말이니까 무려 4달간 카이사르는 적지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중요합니다. 줄타기의 달인인 안티파터가 등장합니다. 이 안티파터는 누가 자신의 후견인이에요? 자신을 유대 지역의 행정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폼페이우스죠. 내가 폼페이우스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폼페이우스를 이기고 카이사르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줄을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자, 위기에 처한 카이사르를 돕기 위해서 안티파터가 등장한다. 확실한 눈도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간파한 안티파터는 나바텐 왕국을 설득해 군사 3,000을 빌려서 위기에 처한 카이사르를 구출합니다. 와우, 대단한 처세술이죠. 이 정도면. 자, 바로 이거는 이제 안티파터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때요? 이 알렉산드리아 전쟁에 참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고요. 자, 4차 미트라다 테스트 전쟁 발발과 안티파터의 지위 향상. 자, 전쟁이 끝나고 이제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고 카이사르는 나일강 수원을 찾는다면서 이집트에 2달간 머물면서 휴가를 즐깁니다. 말은 이제 나일강 수원을 찾는다는 거지만 애인인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애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가 2달간 이렇게 휴가를 즐겼던 상황은 주변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튀니지, 알제리 이쪽에서는 폼페이우스의 잔당들이 계속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
폰투스 왕국에서는 이제 파르나케스가 또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4차 미트라다테스 전쟁이죠. 3차까지는 그 아버지인 미트라다테스 6세가 일으켰지만, 자, 이 파르나케스가 반란을 일으켰다. 왜냐?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 전쟁에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그게 이제 카이사르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전해지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카이사르의 수하인 도미티우스는 3개의 군단 중에서 2개의 군단을 자신의 주군인 카이사르에게 보낸 상황이어서 1개의 군단만 가지고 혼자 고군분투 중이었죠. 카이사르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야 상황을 알게 됐지만, 자, 주전 47년 6월 안디옥에 도착을 하고 6달 동안, 자, 이 카이사르가 없는 6달 동안 이 폰투스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의 절반 이상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결국 카이사르가 움직이고 돌레마이에 왔을 때 유대 측 인사들이 방문하자. 당연히 안티파터도 왔고요. 자신을 구해준 안티파터에게 카이사르는 은혜를 갚습니다. 그를 행정관에서 행정장관으로 승진시키고, 힐카누스 2세는 그냥 그대로 어차피 뭐 뒷방 늙은이 같은 사람이니까 대제사장으로 재차 승인을 하고요. 온갖 특혜 보따리를 줍니다. 그 특혜 보따리는 뭔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고, 요빠와 이스라엘 평야를 반환받고, 몇 년간 속주세 면제를 받고, 로마군 월동 수경지 면제 혜택을 또 받고,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는 흑해 쪽으로 진군해서 파르나케스와 전쟁을 하죠. 간단히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로원의 승전보를 타진하죠. 이런 말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하면서 폰투스 왕국은 친로마파 인사인 미트라다테스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골칫석이었던 그 미트라다테스 6세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크라수스가 죽고 나서 양두, 바로 폼피우스와 카이사르 사이에 저로 벌어진 전투, 파르사루스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이집트에 있던 그 카이사르에게 펼쳐진 막강극으로서의 알렉산드리아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